네, 여러분 오늘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5분 발표 오늘 가져 개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첫 수업이에요. 그죠? 첫 수업이라서 이제 오늘부터 면접일이 우리가 5월 29일이잖아요. 그쵸? 면접일이 바뀌어서 5월 29일 날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 소리 너무 큰가? 5월 29일부터 너무 시작이 되고 이제 딱 한 달 플러스 이틀이 남았거든요. 이틀은 없다고 치고 한 달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스터디했던 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하고 스터디 시간도 기본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좀 늘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본 4시간입니다. 기본 4시간 정도는 해주시고 좀 더 길게 하면 6시간, 좀 더 내가 좀 투자한다? 그러면은 9시간. 그래서 저 작년에 한 2, 3조, 그러니까 2, 3조 같은 경우에는 막 아침 10시에 하고 나서 오전에 수업 듣고 밤 10시에 나랑 같이 막 퇴근하고 막 뭐 그랬던 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물론 그게 뭐 그렇게 꼭 필수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면접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상 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뜨면은 합격자 발표 딱 되면 되게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물론 막 점수가 되게 상위권 막 3점 넣고 5점 넣고 막 10점 넣고 이러면은 뭐 크게 이제 마음의 동요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내 점수보다 지금 딱 커트라인이라든지 한 1, 2점밖에 안 높으면은 되게 지금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국가직 면접은 합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막 커트라인은 아니고 내가 1점은 높은데 내 지방직 시험도 남아 있고 내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병행할 수 있을까? 막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 근데 내가 어렵게 국가직 시험 합격했는데 이걸 버려? 그건 너무 아까운데? 내가 1점 높으면 좀 아슬하니까 우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우수 받기 좀 힘들다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잡생각이 엄청 많아지면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뜨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야. 막 고민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돼. 제가 모를 줄 알았죠? 매년 보는 현상이네. 그래서 오늘 2시에 그 합격자분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멘토링해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만 오실 건데 그분은 작년 일반행정직 이제 커트라인 합격생이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스터디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분도 지방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직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것들 이제 같이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같이 공부했던 조는 다 전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일반행정 커트라인인데 그 조에 우정직 커트라인도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우정직 커트라인은 이제 5월 중순에 한번 올 거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공부했던 노하우를 이제 같이 오늘 2시에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2시에 현장에 남아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노하우 많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렇게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오늘 좀 2시부터 갖도록 할 테니까, 그건 좀 솔직히 이런 건 저보다 또 합격생분들 말 더 신뢰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같이 좀 소통하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분 발표 과제 수업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수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5분 발표 과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을 때 이거는 어렵지 않은 유형이다. 물론 오늘 처음 보고 이 면접을 처음 마주하는 수강생은 이런 5분 발표 과제라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발표해야 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명확한 문제 조건이 있고 문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사전 준비, 말재료만 준비가 잘 되면 사실은 국가직 면접 유형 중에서 사실은 가장 쉬운 유형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5분 발표 과제를 좀 가볍게는 아니지만 그동안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이라면 지난 수업과 가장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되게 편할 거예요. 이해하기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오늘 수업을 듣고 1강 다시 2번 1강 2회를 보면은 공직 지식이라는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5강 공직 그리고 조직 관련 경험 찾기 수업이 5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1-2강, 5강 수업을 연달아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페에 스피드 가이드 게시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 가이드를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배속으로 보면 안 돼요. 1.8배속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강의 다 볼 수 있어요. 강의량이 많아서 1.8배속은 봐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 가이드 게시물 먼저 확인하고 그거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는 우리가 278페이지라고 했죠? 자, 278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지만 이거는 굳이 막 이렇게 필기할 필요 없고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자,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5분 발표 과제가 뭔지 설명할 텐데 국가직 면접 진행 절차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면접 현장 도착해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간 작성을 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5분 발표 과제를 10분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면접실로 이동해서 개별 면접을 5분 발표를 하고 5분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을 받고 앞서 작성한 경험형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 상황형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을 30분 동안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하는 법 요거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5분 발표 과제의 이 평가 목적은 뭐냐?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이런 면접 유형이 있는 것이다. 공직 적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2024 평가표는 윤리와 책임 파트에 해당되겠죠. 자, 2024 평가표에 관련해서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번에 올해부터 바뀌는 평가 방식은 크게 4가지라고 했어요. 혹시 다 알고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소똥? 소 뭐예요? 소통. 그리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병렬 구조로. 그렇죠. 공감. 자, 두 번째. 그렇죠. 윤리 책임. 나 이거 못 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윤리 책임. 자, 세 번째. 헌신. 열정. 마지막 네 번째. 창의 혁신. 그렇죠. 역시 잘합니다. 교육한 보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윤리 책임에 관련된 평정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간 과제 답변 작성하고 5분 이내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과제를 작성하고요. 개별 면접실로 이동해서 여러분들 작성한 발표 과제를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 동안 5분에 딱 맞춰서 발표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시간이 오바가 많이 되고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혼자서 발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발표 좋은 시간이 딱 3분이고요. 맥시멈 늦춰져도 3분 30초 정도로 우리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30초. 그래서 3분에서 3분 30초 분량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내가 평상시에 3분으로 막 맞춰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면접 현장은 또 내 긴장도 되고 막 진짜 막 너무 떨리고 막 이래서 막 손도 막 들들들들들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연습한 게 3분이지만 3분에 맞춰서 연습하더라도 너무 긴장되는 면접 현장에 가면 3분 30초로 늘어날 수가 있고 혹은 뭐 4분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4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날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는 3분에서 3분 30초 분량 정도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혹은 스터디에서 연습할 때요. 이 타임워치를 많이 써보세요. 내가 발표 시작과 동시에 몇 분 이내에 발표가 끝나는가 이런 것들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5분 발표 과제는 쉽다 그랬잖아요. 왜 쉽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10분간 내용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딱 10분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쵸? 근데 그 10분 우리가 과제를 작성할 시간은 10분밖에 주지 않는데 문제가 어려운 주제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문제는 어려운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 조건은 동일해요. 어떤 해가 지나도 문제 조건 동일하거든요. 자, 문제 조건이 뭐냐면 다음 글을 읽고 요 밑에 있는 예시 글을 읽고 공직자가 갖춰야 될 공직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가 문제 조건입니다. 이거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 공직 가치를 제시하라. 이 제시문에 맞는 공직 가치를 추론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제시문을 읽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공직가치겠죠. 내가 공직가치에 대한 개념, 키워드, 개념 이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제시문을 절대로 풀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1-2강 때 공직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공직가치에 관련된 개념뿐만 아니라 관련된 말재료를 우리는 좀 미리 셋업해달라고, 세팅해달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공직가치는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간, 공직간, 윤리간에 국가간의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의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의 공익성, 청렴성, 도덕성. 지금 나 안 보고 가잖아. 안 봐도 여러분 나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애국심은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성. 민주성하고 다양성은 결이 같아서 한 묶음으로 좀 준비해도 좋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자, 민주성은 뭐죠? 개념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그렇죠?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다양성은? 그쵸. 그 의견. 민주성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나온 의견들을 다양성은 포용하는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양성의 개념을 보면은 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라고 나오는데 그 워딩 자체가 글로벌이라고 나와서 무조건 외국인만 내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여러 전문가든 국민의 의견이든 나와 타 붙어있는 동료의 의견이든 의견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민주성은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 다양성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해. 자, 공직관의 공정성은 뭐라고요? 공정성은 내부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규정을 준수하는 거야. 규정을 따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공정성이고. 자, 투명성은 뭐라 그랬죠? 국민의 알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왜? 우리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들은 어디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게 국민의 알 권리인 거야. 그래서 모든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 책임감은 뭐예요? 자, 책임감은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념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뭐 끈기, 노력 이런 자세라는 키워드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공무원 면접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키워드가 뭐냐면 전문성과 자기개발과 적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냥 책임감만 아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 해야죠? 책임감의 통상적인 개념은 그냥 끈기, 노력 이런 것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전문성, 자기개발 이런 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 했죠. 이런 키워드 개념을 알아야지 제시문에서 막 자기개발하고 전문성 관련된 막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책임감이겠구나 바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개념이가 완전 되게 중요한 거. 자, 윤리관은 뭐라고요? 윤리관, 우리 청렴성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청탁받지 않고 불법 행위 저지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청렴에 해당되는 거고 공익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사익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다수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자세. 도덕성은 뭐예요? 길 가다가 침 뱉지 않는 거.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행위, 공중도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제시문에서 맞는, 제시문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키워드를 알아도 이 제시문과 키워드를 연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제시문에 맞는,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공직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는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고. 자, 그리고 말재료를 제가 준비하라고 해서 말재료는 뭐예요? 그 추출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출한 공직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3분에서 3분 30초 분량의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가치에 관련된 말재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말재료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재료에 대해서 조금 준비할 때 기본적인 어떤 부처 이런 사례, 제도 이런 거 조금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성과 다양성에 이제 관련된 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도? 우리가 민주성과 다양성에 관련된 제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도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내부적인 측면의 제도와 이제 외부적인 측면의 제도를 분류를 했을 때, 외부를 이제 국민치,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듣는 측면에서 민주성 이런 거 다양성 고려하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국민 신문고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민 신문고 맞거든요. 자, 국민 신문고가 있어요. 이거는 국민 신문고는 특정 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전 부처마다 이 제도는 다 적용이 돼요. 전 부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전 부처에서 해당되는 국민 신문고 이거 딱 하나 준비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부처에서, 이건 부서로 가면 안 돼. 부서로 가면은 이거 찾기 힘들어요. 무조건 부처로 가야 돼. 희망하는 부처에서 뭔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뭔가 소통을 하고 그렇게 국민의 의사를 좀 존중하고 제도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어떤 정책 사례 이런 거 찾으면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문체부에 지원을 한다. 내가 문체부에서 근무하는 걸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MZ 청년 정책 포럼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로 1개 정도, 뭐 많으면 2개까지만. 너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준비할 수 있겠고. 자, 내부는 뭐예요? 우리 공직, 부처별로 내부, 그러니까 내부 쉽게 말해서 공직자죠. 공직자의 좀 의견을 듣고 뭔가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들어야 돼? 대표적으로는 뭐 업무 개선을 위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공직자의 의견 들어야 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 업무 개선을 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거를 요즘 트렌드 워딩으로 바꿔보세요. 그건 제도 이름이잖아요. 공직문화. 그렇죠? 문화 개선. 이렇게 문화 파트, 업무 파트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뭐 듣는 그런 제도는 사실 없고, 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제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좀 없고,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말씀하셨던 우리가 뭐 법제처와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리버스 멘토링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법제처의 뭐 거꾸로 학교, 똑같은 거야. 워딩만 달라. 거꾸로 학교 막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1강 때 설명드렸던 올해부터 처음 실행하는 게 뭐냐면 신규 공무원 상담 실시하는 거. 그죠? 신규 공무원 상담 실시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잖아요. 뭐 신규 공무원 상담을 할 때 뭐 문화에 대한 개선도 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개선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제도는 우리가 서칭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뭐 투명성이라고 하면은 뭐 국민의 이제 알 권리니까 대표적으로는 정책 실명제 제도가 있죠. 여러분 정책 실명제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2강 때 각 부처하고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찾았고, 그 부서에서 담당자 이름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정책 실명제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 내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이제 민원 괴롭힘이 너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원 보호 조치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되게 많아서 좀 이제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배경이 너무 이제 홈페이지에 그 담당자, 업무 담당자와 담당자 명이 너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막 신상 노출이 되고 이런 이슈가 생겨서 요즘에는 정책 실명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름을 좀 지우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어제 또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명제가 있긴 해요. 아직까진 존재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 정책 실명제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알겠죠?
뭐 책임감 관련해서는 이제 뭐가 있어? 책임감도 우리가 뭐 일반적인 부처, 일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 부처를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혹은 내가 희망하는 부처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전 부처라면 당연히 책임감이 이제 전문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개발이라고 했잖아. 적극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에 관련된 전 부처에서 막 밀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거, 권장하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그렇죠. 적극 행정이죠. 그러면은 희망 부처로 간다면 희망 부처에서 뭐 진행했던 적극 부처의 적극 행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워딩 설명이 들어오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검찰직이라고 한다면 뭐 민간 뭐 피해자 보호 센터 뭐 신설 이거는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거 사업 시행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책임감에 관련된 우리는 제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법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헌법 제7조 1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한 헌신을 다한다. 이거는 책임감에 관련된 법규 그리고 제도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렴에 관련된 것도 이제 법규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그렇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김영란법이 있을 거고, 또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이거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이거 세팅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재료 준비. 그러니까 5분 발표 과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사실적인 제도, 사실적인 법규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에 관련된 본인 경험도 미리 세팅을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경험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할 때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렵지 않게 미리 말재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제시문에 맞는 키워드만 추론만 잘하면 10분 동안 작성하는 거 그거야말로 껌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그때 1-2강 수업 때 그랬어요. 이거 9가지를 다 준비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우린 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면접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5분 발표 제시문에서 가장 많이 추론이 됐던, 쉽게 말해서 제시문에서 거의 다 반복되게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민주, 다양, 책임, 청렴성, 공익성. 그래서 민다 책천공 민다 책천공 알겠죠? 그래서 민다 책천공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다 책천공에 관련된 제도, 법규 관련 경험은 이거는 거의 이 안에서 좀 돌려막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 뭐 공정성, 뭐 투명성, 도덕성까지는 준비하지 않더라도 민다 책천공 맞나? 민다 책천공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투명성 정도도 좀 준비하죠. 투명성, 이거 세모 이런 거. 알겠죠? 그렇게 뭐 항상 5가지는 미리 세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따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분 발표 과제는 어떻게 작성하냐?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이것도 이제 교재 처음에 국가직 면접 진행 절차 그 교재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앞까지 지금 돌아갈 필요는 없고, 지금 이해도를 위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뭐라고요? 면접장이라고요. 그러면 경험 상황 과제를 대기자 응시장에서 작성을 하고 이동을 해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여기 좌측에서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다시 이동을 해서 여기 테이블 위에 짐을 두고 그 다음에 각조 1번 개별 면접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5분 발표 과제 작성과 개별 면접은 아주 큰 킨텍스의 아주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27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발표문 검토장 10분 정도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작성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서식은 미색의 A4 용지이고, 미색이 무슨 색이에요? 미색? 아름다울 미해서 막 이쁜 색일까? 저 미색이 무슨 색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색일까요, 미색이? 응? 네? 아, 레몬색 같은 거, 레몬색. 그러니까 흰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빛 살짝 도는 레몬색 깔빛. 미색의 A4 용지이고, 그러니까 평정표가 여러분 면접 현장에 평정표를 봤거든요. 평정표가 미색이에요, 노란색 똑같아요. 미색의 A4 용지이고 작성지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 상황 과제는 작성지가 별도로 제공이 됐죠. 근데 얘는 제공이 안 돼요. 이 말은 뭘까요? 걷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 상황 면접과제는 작성지가 별도로 있고 작성이 끝나자마자 시험 감독관이 다 걷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5분 발표 과제는 작성을 하고 바로 이동을 하고 집 놓고 바로 면접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걷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걷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면접관은 내가 작성한 발표문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 하단 여백에 답변을 작성하고 발표를 진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79페이지를 보면 여기 예시문이 나와 있죠. 예시문. 이게 작성 서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글을 읽고 공직자가 갖춰야 될 공직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발표해 주세요라고 이거는 문제 조건이고 그 문제 조건에 해당되는 제시문 내용이 이만큼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여박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시문 내용은 한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조금 달라요. 그때마다 다르고 작성 여백은 한 약간 3분의 1에서 똑같이 뭐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현장에 갔어. 근데 작성 여백이 너무 좀 좁고 내가 글씨가 큰 편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늘 작성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일기 쓰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작성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형 작성 연습을 처음에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위에서 아래로 글을 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써 내려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분리를 해서 여기에 첫 번째 공직가치 내용, 여기 두 번째 공직가치 내용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시문 내용의 글씨 크기는 14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디테일하죠? 14포인트 정도의 이제 글씨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경험 상황 면접과제 대기실과는 다르게 스크린 시계는 작년에 없었다. 재작년에는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근데 23년도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할 때도 스크린이 앞에 잘 보이지 않고 스크린이 여러 대가 있지만 내가 뒷좌석에 앉으면 스크린 자체가 흐릿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손목시계 지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참하세요. 어차피 5분 발표 과제 스크린 시계 없으면은 내가 시간 재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시계를 뭐 이제 착용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착용하는 게 좋고 여기 손목시계가 이제 그냥 아날로그 시계이지 디지털 시계는 아니에요. 뭐 애플워치 이런 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하고 남은 시간 안내 소리가 너무 작다. 이거는 뭐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할 때도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5분 발표 과제도 시험 감독관 나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제시문 작성 시 고려사항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 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형으로 작성을 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칸이 부족하면은 좌우로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280페이지 잠깐 보면은 280페이지랑 281페이지를 보면은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굿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내용을 굉장히 깔끔하게 나열해서 작성이 잘 됐어요. 근데 배드 케이스는 뭐냐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밑줄 치고 나는 이따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쓰고 본인이 뭐 이따가 이런 말 써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물결 밑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떤 내용을 끌어다 쓸지에 대한 구분도 안 해놓고 그리고 내용을 키워드로 막 나열을 쓴 게 아니라 뭐 여기에도 잠깐 메모도 하고 이 내용도 이따가 얘기해야
해야지 막 두서없이 내용을 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왜 배드 케이스라고 하냐면 이렇게 본인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가 경험 상황, 5분 발표 과제 작성할 때는 내가 이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막상 이동을 하고 막 집 내리고 막 분주하고 막 긴장이 되고 막 개별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면접관 날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고 막 긴장을 해서 5분 발표 과제에 본인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내용을 썼지 하고 본인이 잊어버리면서 5분 발표 과제를 실수해버린단 말이야. 자, 근데 이 5분 발표 과제를 실수한다는 게 5분 발표를 실수한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5분 발표를 실수해도 돼. 그 실수한다고 해서 먼저 미흡받는 거 아니야. 후속 질문을 잘 받으면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5분 발표할 때 되게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처음에 평상시에 훈련을 했는데 말실수도 하고 말을 더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막 본인이 막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멘탈이 처음에 다 깨져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개별 면접 시작하면 첫 시작이 뭐예요? 5분 발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5분 발표하고 후속 질문 받고 경험 가지고 후속 질문 받고 상황 가지고 후속 질문 받는다고요. 첫 시작은 나야. 내가 첫 시작을 망쳐버리면 그 다음 후속 질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5분 발표 과제도 최대한 깔끔하게, 그러니까 키워드도 논리 정연하게 잘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 들으면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꼭 그래. 그런 사람이 꼭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하고 만약에 이 지원자처럼 밑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을 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내가 만약에 말을 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또 작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럴 때는 본인이 구분을 해줘야지. 여기다가 물결 표시를 하고 여기다 A라고 하고 물결 표시를 하고 여기다 B라고 하고 A, B라고 본인이 구분해서 표시를 해둬야지. 그걸 표시를 안 해두고 물결만 치면은 본인이 물결이 두 개인데 이 내용이 B의 내용인지 A의 내용인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실수하고 당황하면 사람이 이걸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놔야 돼.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출한 공직 가치를 키워드로 빠르게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항상 늘 깔끔하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좀 연습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식, 형식이 없는 상태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면은 실수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만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 펜은 우리가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할 때 제가 0.5mm 혹은 1mm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목이 말라서 오늘 그거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조별로. NCR 용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NCR 용지를 제가 나눠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0.5mm가 편한지 1mm가 편한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펜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우리 그냥 A4 용지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그 미세계 용지라고 했지만 두께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약간 완전 노란빛도 아니고 솔직히 누런빛이야. 그러니까 아이보리색이야. 누런빛의 약간 그런 색입니다. 알겠죠? 그런 색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공직가치 키워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직가치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직가치에 필요한 말재료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제시문 작성 시간이 1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 2분 정도는 우리가 1, 2분 정도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은 지금 제가 2분까지 맥시멈을 잡긴 했지만 우리가 훈련이 좀 되면은 거의 1분 안쪽으로 다 끝나요. 제시문 분석. 왜냐면 제시문 내용이 거의 한 페이지처럼 긴 게 아니라 한 4줄 길어도 5줄 안에 이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4-5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분량 자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보통 1분 안쪽으로 끝내요. 근데 이제 맥시 2분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한 6분에서 7분 정도는 제시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6분에서 7분 정도 제시문을 갖는 거고 나머지 1분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검토.
검토 이렇게 합니다. 검토.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색깔 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들 가지고 가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오분 발표 과제는 미세개 용지이고 이거를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삼색 펜 있잖아요. 막 검정색 펜도 있고 빨강색 펜도 있고 파란색 펜도 있고 그 펜으로 작성하면 안 되냐? 너 작성해도 돼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야. 근데 이제 내가 펜을 2개를 준비해야겠죠.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색깔 펜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검정색 펜만 써야 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검정색 펜 하나 준비하고 삼색 펜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되게 그 준비를 잘하는 친구는 둘 다 준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막 내가 평상시에는 펜을 번갈아 쓰는 거를 막 연습을 했다가 막상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걸 두고 오면 어떡해. 그럼 또 이제 본인이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평상시에는 펜을 번갈아 쓰는 연습을 했는데 내가 면접 현장에서 막 펜을 두고 왔으니까 또 이게 사람이 이게 패턴과 습관이 갑자기 이게 지켜지지가 않으면 불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펜을 변경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뭐 펜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만약에 변경할 사람이라면 변경을 연습할 거라면 그냥 변경해서도 연습해보고 경험 상황 과제 작성했던 펜을 동일하게 작성도 해보고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전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변수를 생각하려고. 변수 생각 안 하면 나중에 변수의 상황과 맞닥뜨리면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 수험생분들 대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국가직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 멘탈이 싹 깨지면 금이 가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은 친구 되게 많거든요. 제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라도 항상 변수에 대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냥 그럴 일이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변수에 대한 우리는 대비는 해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훈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8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2페이지. 자, 제가 지난번에 상황과제 수업을 할 때는 주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 주제 유형을 분석을 해드렸고 주제 유형에 맞춰서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주제 유형을 제가 설명해드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별로.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해. 뭐 이제 주제 유형이 어떤 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5분 발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유형이 뭐 사례 유형 그리고 법조문 제도 유형 고전 문학 유형으로 크게 분류가 되긴 하는데 사실 공직 가치는 주제 유형은 크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내가 그냥 분류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5분 발표 과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이 유형을 분류할 필요는 없고 유형이 뭘 나오든 공직 가치를 잘 추출해내는 눈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사례형을 보면은 뭐 갈등형도 있고 제도형도 있고 이슈형도 있고 공직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슈는 사회 이슈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도는 어떤 부처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고 공직도 제도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직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 뭐 민간 갈등, 민민 갈등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주제 유형들이 사례처럼 실제 에피소드형으로 나온다라는 것. 알겠죠? 자 그리고 법조문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도, 규정에 관련된 제도를 나와요. 뭐 이해충돌 방지법, 정책 실명제라고 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해석된 제시문이 나와요. 그럼 해석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공직 가치를 추론해야 되고 고전 문학에 관련된 제시문도 아주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요즘에는 작년에는 이거 안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좀 안 나오는 추세이고 법조문하고 제도는 꼭 한두 개씩 꼭 나오고 그리고 사례형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유형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 제가 아까 공직가치 9개 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공직가치가 민주성, 다양성, 책임감, 청렴성, 공정 아니고 공익성이에요. 공익성이 5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준비하라고 했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추가하면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아까 5가지 준비하라고 많이 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갈등형은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길고양이 문제로 동물협회와 주민 갈등 상황 이거는 무슨 갈등이에요? 이거 상황 과제로 예를 들면 관민 갈등이야, 민민 갈등이야. 이거 민민 갈등이죠. 자, 민민 갈등은 사람들 간의 막 갈등, 막 이렇게 막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 그 공무원은 옆에서 막 잘 싸우네,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공무원의 역할이 뭐야? 제3자로서 그 각각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돼. 자, 이때 필요한 공직 가치 뭘까? 의견을 듣고 조율해주고 포용해주고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재심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팁을 알려준 거지. 또 이제 이거 뭔가 민민 갈등이잖아 하고 바로 민주성 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은 많이 이렇게 추론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민주성이 나오겠구나 하고 시각을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재심문을 읽지도 않고 하진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민주성하고 다양성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그리고 당연히 그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각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뭐가 들어가요? 책임감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갈등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협의가 안 된다, 뭐 이런 재심이 나오잖아. 그럼 거의 책임감 아니면 민주성, 다양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심문을 꼭 읽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안 읽고 이거 민주성이네 하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책임감하고 민주성 당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히 공익성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투명성은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거고, 재심문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고, 내용에 따라서 투명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킵인 거고.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형. 보통 이제 제도형이라고 나오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특정 부처가 막 경찰청일 수도 있고, 검찰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기부일 수도 있고, 그 각 부처에서 막 열심히 노력했던 조금 우수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4차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 내 그런 문서 작성에 대한 시간을 줄여서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소방관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골든 타임이 필요한 어떤 시민을 구조를 해야 될 때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아무리 비켜줘도 신호등이 걸리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그 소방관이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지자체 신호등이 바뀌어. 이거 AI 기술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전국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첫 시역 지역이 수원시여서 수원시. 그러니까 이런 거는 AI 기술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생명 확보, 그리고 공익을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공익성 나오고, 특정한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공동 문서 작성 이런 거라든 특수한 어떤 기술력,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이전보다 나은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 전문성이지. 책임감.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최근 사회 이슈 관련, 이거는 이제 이슈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의 주제가 조금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MZ 세대 갈등, 다문화 증가, 이래서 보통 책임감 혹은 민주성 다양성 보통 여기 안에서 많이 돌았고, 공직형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상황과제 유형을 좀 예로 들면 공직형, 민원형,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형, 업무조직형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공직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잘못된 관행을 저질러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사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든지 부당수급 관련된 거 좀 안 좋은 사례가 나오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청렴성,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공정성, 그리고 책임감이 미흡한 거니까 책임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법조문 제도 같은 것도 위에 공직형이랑 거의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책임감, 청렴, 공익성 안에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은 좀 안 좋은 사례가 나와요. 어떤 안 좋은 사례? 좋은 사례하고 안 좋은 사례가 나는데 보통 책임하고 청렴으로 돕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고, 공직형하고 법조문 제도와 결이 유사한 게 고전 문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키워드가 다 이 안에서 돕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면 민주성, 다양성, 책임감,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공익성 이 5가지 키워드를 두니까 이 5가지 키워드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만약에 나는 정말 제시문을 해석하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들다. 난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추출의 키워드를 참고해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좀 읽으면 내용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면 23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출제 빈도가 뭐가 많이 나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283페이지.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사례는 무조건 나오는 사례에서 갈등형하고 제도형이 좀 나왔고 법조문 제도가 나온 케이스 작년. 그리고 재작년 22년도에는 제도형, 뭐 이슈형, 공직형 나오고 법조문 제도 이렇게 2개 나오고 고전문학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랬어요.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5분 발표 과제에서는 뭐 제시문 유형이 그렇게 뭐 중요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유형별, 시기별 기출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284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터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3개년 자료집을 바탕으로 좀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284페이지는 사례 제도형이 23년도 사례 제도형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285페이지는 이제 2022년도 그리고 287페이지에는 2021년도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뭐 2023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보면은 좀 분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왜 22년도 분량은 많고 21년도 분량은 많은데 23년도 분량이 왜 적어요? 뭐 이게 복귀가 지금 다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고 작년에 면접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오전하고 오후가 주제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오전 주제하고 오후 주제가 달랐는데 작년부터는 오전 오후 제시문이 동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2분의 1로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이제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오전하고 오후의 제시문은 동일하게 나올 거고 오전 조는 오후 조가 입실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오후 조가 12시 20분에 들어가고 막 정리하고 이러면은 보통은 오전 조가 12시 50분에 퇴실을 하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시간이 한 1시 정도가 됐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랑 1시쯤 만났고 그래서 오전 조는 근데 잘 그게 낫지. 오후 조는 제가 말했잖아요. 6번은 뭐라고요? 6번은 저녁 오후 5시 한 50분쯤에 끝난다고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전 조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오전이 1, 2, 3번이거든요. 그럼 3번이 내가 1번에 배정 받았어도 3번이 끝날 때까지 1시까지는 못 나가는 거야. 하지만 마음 편하지. 먼저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막 그냥 옆 사람을 좀 대화도 하고 뭐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후기도 나누고 그러고 이제 1시 퇴실을 하는 거고 대신에 오후조는 끝난 순서대로 퇴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후조 한 2, 3번, 1, 2, 3번 좀 제일 좋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제시문 훈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앞부분 초입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분 발표 과제를 어떻게 좀 작성을 해야 될까? 이제 작성법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교재는 291페이지가 되겠죠? 29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292페이지 상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해야 되는 작성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발표 소개 파트라고 제가 해놓고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 말 뭐냐면 발표 소개를 너무 작성을 하려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 지금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구간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을 먼저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검토하는 1, 2분 시간에 발표 소개 부분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 2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발표 소개 작성 안 해도 돼. 발표 소개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발표 제목을 만들어주죠. 제목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냐면 발표 제목부터 막 만들려고 막 해가지고 발표 제목에 5분 쓰고 6분 쓰고 그러면 그 망하는 거야. 발표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론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발표 제목 작성하라고요. 알겠죠? 그 발표 순서는 따로 기재할 필요 없어. 이거는 훈련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 발표 순서를 과제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내가 셀프로 발표 순서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시간이 남으면 적는 거야. 발표 제목 나 진짜 막 아이디어 막 창의 막 평정표에 창의 혁신이 있으니까 난 무조건 되게 창의력 있는 제목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시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서브야.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가고. 자, 서론에 뭐가 들어가냐? 제시문 요약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제시문이 아까 4줄에서 5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시문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라고 한두 줄 정도 요약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 내가 요약한 내용을 여기다 글을 다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아까 제가 뭐랬죠? 밑줄을 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현재 뭐 제시문에서는 사이버 수사관이 뭐 박경감이 뭐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해자로 발생할 법한 이런 문제를 예방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뭐 제시문을 한 줄 정도 요약을 한다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야, 이것도. 요게 필수예요.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공직가치를 추론했는지 제시문에서는 정책 실명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 실명제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투명성을 추론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의 어떤 문구를 보고 투명성을 추론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제시문 요약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쓰면 되게 좋은데 만약 이것마저도 내가 쓸 시간이 없다. 그럼 제가 아까 팁을 뭐라 그랬죠? 그 제시문에 막 이렇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추론할 만한 내용을 A 적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쓰고 투명성 쓰고 B라고 쓰고 밑에다가 B라고 쓰고 뭐 책임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 작성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단축을 하는 거고 참고로 공직가치는 제시문에서 최소 2개는 찾아야 돼. 1개는 너무 적어. 그러니까 3개는 또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 2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2개는 써라. 1개는 안 돼. 1개 쓰잖아? 그럼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공직가치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2개 정도는 추론하는 게 좋고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추론하면 됩니다. 자,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은 제시문 요약은 필수는 아니고 내가 공직가치를 어떤 문구에서 추론했는지를 내가 풀어내는 거 이건 필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밑줄 치고 내용을 쓰면 된다. 밑줄에 대한 어떤 그 표시는 해두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럼 2번, 3번은 뭘까? 2번, 3번은 본격적인 본론이 되는 건데 2번, 3번은 이제 내가 제시문에서 추론한 공직가치 첫 번째 공직가치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직가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첫 번째 공직가치 뭐 책임감 얘는 뭐 청렴성 내가 막 청렴성을 추론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과 근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부연 설명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개념을 내가 표현해 줘도 좋고 또는이에요. 또는 이게 필수는 아니 또는 중요성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줘도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개념으로 풀 거야. 그럼 책임감의 개념을 내가 면접관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책임감이란 공무원이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행위입니다. 개념을 조금 풀어줘도 좋고 또는 중요성을 이 책임감이라는 워딩이 공직자에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풀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중요성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중요성은 우리가 뭐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중요성은 크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에 속해요. 좀 의견 쪽에 좀 가까워요.
의견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의견이라고 이제 할 때 중요성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할까요? 중요성을 그냥 일반 어떤 공직, 그냥 일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중요성을 얘기해도 괜찮고, 혹은 내가 희망하는 뭐 부처라든지 혹은 직렬의 관점에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라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풀면 이런 게 되겠죠. 공무원이 뭐 책임감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뭐 공무원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if, 전문성을 발휘한 if 다음에 뭐 나와? 결과, 긍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 국민의 삶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 했죠? 뭐 전문성을 최선을 다한다면 플러스 긍정적인 국민의 삶 증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뭐예요?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나는 난 좀 더 좀 있어 보이게 내 직렬에서, 내가 지원한 직렬이 어디야? 막 검찰직 측면에서, 일반 행정직 측면에서, 혹은 우정직 측면에서, 혹은 세무직 측면에서 내가 지원한 직렬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풀어도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풀면 좀 더 괜찮지,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직렬 관점에서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보통 직렬 관점에서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내 직렬이 뭐 수행하는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검찰직을 예로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희망하는 부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 부서입니다. 그 피해자가 필요한 어떤 적절한 어떤 상담센터를 안내해주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어떤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신체적, 정신적 2차 피해로 시민이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 직렬에서, 왜 내 희망하는 부서에서, 내가 지금 지원한 직렬에서 이 책임감이라는 공직 가치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 거고, 근거도 일단은 저는 또는이라고 할게요. 또는 근거에는 책임감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얘기해도 괜찮고, 책임감에 관련된 제도를 얘기해도 괜찮고, 제도도 일반적인 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도라고 한다면은 부처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적극행정이라든지 뭐 정책실명제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혹은 제도도 내 직렬에 맞는 제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적극행정 사례를 얘기한다라든지, 뭐 적극행정이 수행된 어떤 제도명, 예를 들면 검찰직으로 예를 들면 뭐 피해자 보호, 뭐 인권센터 설립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어떤 기관 설립된 거,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사례 얘기해도 괜찮고, 혹은 책임감 관련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 되겠죠. 차라리 근데 경험을 얘기할 때 책임감은 그냥 내가 맡은 역할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부족한 어떤 전문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했고 보완했고 이런 전문성에 관련된 사례가, 전문성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근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데, 부연 설명은 개념 또는 중요성이고, 근거는 법규 또는 제도 또는 사례 혹 또는 경험이라고. 한 개씩만 가면 돼요. 근데 나는 이왕 할 거 좀 준비를 빡세게 했어. 나는 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어필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부연 설명은 둘 중에 하나 가는 게 맞거든요. 부연 설명이 굳이 많아질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부연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거가 더 중요했죠. 그러면 부연 설명은 개념 또는 중요성으로 가고, 부연 설명에 법규 하나, 사례 하나 가거나, 부연 설명에는 근거에는 하나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만 써도 되지만 내 지식이 허용한다면 2개, 3개 써도 돼요. 다양하게. 혹은 부연 설명은, 그럼 내가 만약에 부연 설명을 하나 쓰고 근거에서 2개, 3개 썼어. 그럼 내용의 분량이 지금 길어지는 상태죠. 그 내가 뭔가 줄여야 돼. 그럼 차라리 부연 설명 날려버리고 얘만 들어가도 괜찮지. 제가 부연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흐름으로 공직가치 2번도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뭐 공직자로서 앞으로 뭐 위에서 추출한 공직 가치가 책임감과 청렴성이라면 책임감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공직에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지원자분들의 어떤 작성 사례를 보기 전에 워밍업적인 측면에서 공직가치 추출하는 훈련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293페이지를 보면 밑에 해석이 나와야 돼. 해설 보지 말고. 우리 양심적으로 해설 보지 말고 제시문만 봅시다. 자, 이거 너무 쉬운 제시문이에요. 자, 아까 공직가치 제가 개념 짚어드렸죠. 자, A 부처에는 최근에 임용이 된 비공직자가 있다. 그는 20년간 병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연구 검증에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국립연구소 법의관 영국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해온 의과학자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공직가치 못 떠올라요. 그렇죠. 책임감이죠. 책임감입니다. 왜? 그 안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 자, 물론 선생님 제가 좀 다양한 후기들을 봤는데 어떤 지원자는 공직가치를 추출할 때 전문성이라고 추출하는 친구가 있고 적극성이라고 추출한 친구가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직가치의 전문성하고 적극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그거를 얘기를 해서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적극성하고 전문성은 공직가치 키워드에 없는데 왜 이렇게 했나요를 이렇게 까다롭게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정형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책임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전문성, 끈기, 노력.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장 주의해요. 혹시 모르는 변수 때문에. 남들이 뭐 적극성이라고 쓰고 전문성 써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까다로운 면접관 와서 이게 공직가치가 맞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반문할 건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냥 책임감입니다 라고 추출하고 이때 개념 설명해주면 되잖아. 제가 알고 있는 공직가치 책임감의 개념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시문에서 책임감을 추출했습니다. 추론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풀어주면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자고요. 알겠죠? 또 국민참여 선진 인사 시스템인 국민추천제로 임용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추천제 내가 몰라. 이 제도가 뭔지도 몰라. 개념도 몰라. 상관없어. 해석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 시스템인 국민추천제래. 국민이 추천해줬어. 국민이 추천해도 여기서 뭐 추출할 수 있어요? 민주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국민추천제라는 워딩을 몰라도 되잖아요. 여기가 다 의미가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임감 괄호치고 제가 뭐라 해서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293페이지 하단에 있다. 2번, Q2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전문학 파트예요. 자, 이순신 이거, 고전문학. 나는 공무원 필기시험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에 속해 있는 발포 지역에서는 만호라는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 성박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만호 공간에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어주려고 했다.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위태로운 시간에 전함을 만들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연기 잘 한번 해볼까? 풍류를 위해 검은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여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라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풍류를 위해서 검은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문구에서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공직가치? 자, 지금 둘로 나눠요. 뭐라고요? 공익성 그리고 청렴성. 좋아요. 그럼 마지막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라는 추론을 어떻게 추론했어요? 나라의 것이다 라는 거. 에? 애국심. 응? 공익성.
그쵸? 자, 이거 보면은 풍류를 위해서 검은고를 만들려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 이 워딩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풍류를 위한 거니까 직접적인 워딩은 청렴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풍류에 맞춰서 이런 검은고를 만드는 건 전체적인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 청렴성도 많고 공익성도 많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익성도 많고 애국심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지원자는 청렴성하고 공익성을 추론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공익성하고 애국심을 추론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렴, 공익, 애국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뭐 선택할까요? 두 개를 선택한다 한다면 청렴과 공익이죠. 애국심은 할 말이 없거든. 애국심에 관련된 경험?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언제였죠? 2004년인가?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쵸? 뭐 애국심에 관련된 뭐 제도 우리가 풀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경험 풀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애국심을 빼고 공익성하고 청렴성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직 가치를 추론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은 뭐냐면 제시문에서 딱 보이는 키워드. 뭐 아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뭐야? 아, 이거 무조건 책임감 전문성이다. 아, 이거 무조건 이거는 민주성이다. 그러니까 딱 보이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시문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추론이 되지 않는 키워드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공직 가치를 추론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 저희가 지금 11시 10분 정도, 10분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11시 30분에 이제 다음 추론 방법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